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필 앵커입니다. 네, 유주환입니다. 네, 굿모닝 투데이 아침 2부에서도요. 그리스발 위기 한국 경제는 문제 없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집중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리스 국민투표 이제 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마무리 단계고 지금까지 결과로는 그리스 국민들이 협상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게 거의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기가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리스의 디폴트, 더 나아가서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리스까지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뭐 미지의 영역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그리스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소개부터 드릴까요? 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의 윤창현 교수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융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두 분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외신 캐스터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유리 캐스터, 이나영 캐스터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먼저 최유리 캐스터가 그리스 현지 반응부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노이, 반대였습니다. 이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투표가 끝난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관련 영상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Αυτό το όχι, θα τίνουμε χείρα βοηθείας, χείρα συνεργασίας προς τους εταίρους μας. Θα τους καλέσουμε έναν να βρούμε κοινό τόπο. Από αύριο η Ευρώπη, της οποίας η καρδιά σήμερα το βράδυ χτυπάει στην Ελλάδα, αρχίζει να γιατρεύει τις πληγές της, τις πληγές μας. Griechenland kann ich zum jetzigen Zeitpunkt noch nicht sagen. Ich sehe natürlich die Hochrechnungen, die ersten Ergebnisse der Auszählungen, wie Sie auch. Das Ergebnis scheint eindeutig zu sein. Es scheint auf ein eindeutiges Hinein hinauszulaufen. Wir haben zunächst mal ein solches Ergebnis zu akzeptieren. Es ist das Ergebnis eines Referendums, an dem das griechische Volk zu einem größeren Teil 독일 외교장관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선택이라고 큰 의미를 뒀습니다. 1시간 전 유로그룹 대변인이 이번 주 현지 시간 화요일 긴급 기자회견 및 회동을 가지겠다는 의견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이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 많은 이들 요즘 뭐 잠 못 드는 밤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또 어떻게 이 사태를 끌어가야 될지 당사자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이나영 캐스터가 그리스 사태에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이라든가 또 외신 반응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 거의 90% 개표된 상황입니다. 그리스 반대가 61%대고요. 찬성이 38%로 집계되면서 당초 예상,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반대가 압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로존 정상들도 긴급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르틴 슐츠 유로회 의장은 그리스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반면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 승리가 민주주의가 협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은행 영업 재개 등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면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 노동부 장관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요. 반대표가 우세한 것, 정부가 구제금융 협상력을 높였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에 근접했다면서 그렉시트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 그리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오는 7일 유로존 정상회의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로와 달러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리스 여파로 현재 1.10달러 밑으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각 외신들도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각 시나리오를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쪽에서는 그렉시트가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특히나 은행을 다시 재개하고 연금, 공무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의 자금이 바닥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그리스 정부가 드라크마로 회귀할 시에는 무려 30%,
40%대 저평가되면서 그리스 국민들이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 총리는 아직은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오는 7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증시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지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스요. 지금 현지 연결이 지금 돼 있죠. 자, 이 그리스 한인회 회장이 남정자 회장님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지금 현지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을 거예요. 네. 예, 늦은 시간 전화 연결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이 네. 자정이 이제 지났으니까 어제 아니겠습니까? 투표의 현지 분위기가 어떨지 네. 궁금하고 말이죠.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분석 내용을 내놓고 있는지도 상당히 예의주시해서 회장님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는 국민투표 투개표가 결과가 한 9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는 61.3%고 네는 예스는 38.7%입니다. 그래서 여당인 지브라 당이 현재 아주 많은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당수 사마라는 사표를 쓰고 지브라 그분은 수상은 내일 아침 일찍 브뤼셀레스에 가서 48시간 안에 해결 방법을 해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네.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기로는 뱅크런, 또 네. 사재기 같은 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또 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행해진 사전조사에 따르면 네. 국민들이 찬성의 표를 던질 거다라는 아주 소폭의 차이지만 그렇죠. 그런 의견이 우세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개표를 하니까 이렇게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자, 왜 그런 겁니까? 현재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요번 표 내용이 뭐냐면은 채권단이 협상한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채권단이 내놓은 것은 세금을 전기세, 물세, 11%에서 23%, 농협 농사 짓는 사람 6.5%에서 23%, 연금 내리고, 그 다음에 섬에 있는 계절에만 일하는 호텔, 식당, 이런 것들이 9%에서 23%로 올리고, 개인 사업은 10몇 %에서 29% 올리고, 그래서 그것이 이거를 오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갑자기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 세금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노를 해갖고, 이거를 이제 갖고, 유로존으로 들어가서 다시 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회장님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금 인출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그 뱅크런이라든가 네. 뭐 사재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그 회의에서 수상이 돌아와갖고 바로 은행을 일단 문을 닫으면서 은행에서 60유로만 일단 은행 문은 닫고 은행의 ATM으로 돈을 60유로만 뽑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유로짜리가 없어서 50유로만 이제 뽑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문을 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브뤼셀레 유로존에 가서 내고를 하지 못하면, 돈을 갖고 오지 못하면은 은행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정자 그리스 한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리스 사태 각국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오늘 오전 8시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예단 또 대안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좀 오전에 나오는 보도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뉴욕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심기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리스 투표 결과는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가 우세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뉴욕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거기 저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뉴욕은 일요일인 5일 저녁 6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간의 평온한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구제 금융안에 대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 당초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반대가 찬성을 20포인트가량 웃도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이곳 시간으로 내일 문을 여는 뉴욕 증시와 채권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투표 결과는 당장 잠시 후 열리는 다우와 S&P 500 등 주가지수 선물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협상 결렬과 함께 채권단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해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29일 월요일 개장을 앞둔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이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 선물은 개장과 함께 300포인트나 수직 낙하했으며 S&P 지수 선물과 나스닥 지수 선물도 각각 1.6%와 1.5%가 추락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심리가 강화되면서 미국채의 가격 지표 역할을 하는 10년짜리 국채의 선물 금리는 0.2%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국채 가격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월가는 당초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에 찬성한 쪽으로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반대로 나올 경우 그리스의 공식적인 디폴트 우려가 강화되면서 유로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는 곧 뉴욕 증시는 물론 채권과 외환시장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국민투표의 찬성과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정권의 퇴진, 이후 중립내각 구성과 재협상을 통한 그리스 사태 해결에 하는 연착륙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우존스가 발행하는 주간 금융지인 배런스는 최근 기사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에서 긴축한 반대로 결론이 나올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 브러더스의 부도와 맞먹는 충격이 금융시장을 강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의 긴축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그리스 사태가 4,900억 유로에 달하는 초대형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스란히 유로존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유로존 경제는 물론 뉴욕 증시에도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제 일주일간의 영업 중단을 끝내고 7일 재개되는 그리스 증시를 비롯해 그리스 금융시장이 얼마나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영향이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봐야 될 텐데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도 좀 굵직한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FOMC 회의록 공개도 있고 자닛 옐런 의장 연설도 잡혀 있는데 이번 주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투자 분위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구제금융안 투표 결과가 좌우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로존과 달리 그리스 사태의 직접적인 여파에 한 발 비켜나 있습니다. 월가의 한 투자자는 그리스의 경제 규모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시 정도에 불과하다며 미국 은행권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 역시 미미해 투자 손실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 주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뉴욕 증시에 미치는 단기적인 충격과 별개로 향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특히 기준금리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미 중앙은행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닛 옐런 의장은 오는 10일 클리블랜드 시티클럽에서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옐런 의장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것인지와 함께 그리스 사태의 파장 등에 대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지난달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이 회의록은 FOMC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FOMC 회의에서는 미 중앙은행의 핵심 수뇌부 중 한 명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한 차례로 변경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회의록에서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뉴욕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9월 인상을 여전히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예상에 못 미친 6월 고용 동향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경제 지표도 눈에 띄지 않아 옐런 의장의 10일 연설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8일 알코아와 9일 펩시코를 시작으로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내주부터 이어 본격화되는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미국 증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톰슨 로이터는 에너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속보에서도 보셨듯이 정부와 한은이 8시부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서 앞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 이야기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신기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리스 현지 한인회 회장이시죠. 이 남정재 회장님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봤습니다만은 참 국민들 또 이 뭐 하루 인출이 뭐 60유로 정도 한 7만 원 돈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잘 좀 무난히 넘겨갔으면 좋겠고요. 들어보니까 95% 지금 개표가 진행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 그리스 미래 글쎄요 반대표 나오면서 좀 암울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뭐 분위기 뭐 시간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 또 아까 얘기 들어봤지만 그리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2010년부터 계속 구제금융 받아오면서 뭐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개표 결과로 치프라스 정부가 좀 많은 힘을 더욱 받게 됐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또 써나갈지가 관심인데요. 자, 이 점은 우리 윤동영 박사님께 네, 윤동영 박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자, 그리스의 이 벼랑 끝 전술이 아무래도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셨는데 예. 웃음이 먼저 나오시는데 일단.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돈 꿔간 사람이 안 갚겠다 또는 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라서 아마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지리한 협상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협상단하고 새로운 이제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이 협상단 입장에서는 우선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채권단이 또 불량 채무 국가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있을 거고요. 오는 21일 날 20위에다가 이제 35억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20위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간은행에 돈을 공급해 왔었는데 그 돈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치프라스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를 운영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요. 그렉시트로 갈 것이냐, 즉 이제는 더 이상 유로화를 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협상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지난 29일 날 이미 그리스 은행들이 지금 문을 닫고서 아까 그쪽에 남정자 회장님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60유로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총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억 유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20위에서 더 이상 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1인당 한 20유로로까지 내려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치프라스 총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결국은 20위하고 그리고 유럽 이 채권단들하고 지리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이 이제 나오고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하나 좀 유리한 점은 지금 이번에 그 국민 투표 직전에 IMF에서 이 그리스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스를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었어야 된다. 앞으로 적어도 한 GDP 30%에 해당하는 이 부채를 소위 얘기하는 헤어컷, 즉 부채를 삭감해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선 조기에 한 100억 유로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한 2년 내로 500억 유로를 좀 더 지원해줘야 된다. 즉 60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치프라스가 이런 IMF 보고서를 이번 선거에서도 활용을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IMF의 입장이 조금 20위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치프라스가 국민투표 플러스 그다음에 IMF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치프라스 정부가 좀 어떻게 이 판국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스가 지금 트로이카, 즉 IMF와 유럽중앙은행 또 EU로부터 모두 2,400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은 한 300조 원이 되는 규모거든요. 이 이후에도 이 갚아야 될 돈인데 이게 부채 상황까지 참 멀다라는 거죠. 네, 갚아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 위기의 좀 전개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 가입부터 이번 디폴트 발생 또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나연 외신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국민투표 결과 그리스 반대표가 우승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전개 과정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때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1월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을 하게 되고요. 만성적 재정 적자국 그리스는 유럽 선진국과 통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8년 후 하지만 2009년 그리스발 유로존 금융 위기가 발발하게 되는데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무려 15% 급증하게 되고요. 그리스 국가 신용 등급은 줄줄이 하향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2011년 5월 EU와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고요. 결국 1차 구제금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 상황 더 악화가 되면서 2011년 5월 2차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는데요. 2011년 5월 EU와 IMF는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과 같이 최악의 상황, 그리스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당이 집권하면서 맞게 되는데요. 치프라스 총리는 반긴축 정책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지난 6월 한 달 동안 유로존과 그리스 결렬을 거듭하면서 결국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 투표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스는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유로존의 골칫덩어리였던 그리스 최후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간의 행보 과정을 정리해 주셨고요. 본격적으로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교수님. 자,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됐는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스 사태 본질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책 한 권 써야 됩니다, 이거. 많지요, 여기거리가. 두 권은 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97년에 IMF 위기를 당했을 때 IMF가 우리한테 지원한 그 돈의 액수, 실제로 지원한 건 이제 195억 달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원받기로 한 액수는 21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1,100만 명인데 2,400억 유로니까 지원할 당시 환율을 가면 아마 3,000억 달러쯤 되겠죠. 200억 달러 대 3,000억 달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큰 적자를 내고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느냐. 한마디로 적자 체질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돈 쓰게 되니까 유로가 갑자기 자기가 쓰던 돈이 기축통화가 아니었다가 남들이 다 쓰는 기축통화가 돼버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막 신나게 쓴 거죠. 자기의 그 능력 밖을 벗어나서 막 지출을 하기 시작하고 남의 돈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내 돈과 남의 돈이 같다 보니까 환율이 없어지고 막 쓰는 거죠. 1년에 한 GDP 대비 한 8%씩 그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대한민국 같으면 4% 적자 내고 전사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거기는 10년 동안 8% 적자를 했어요. GDP에.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잘 못 걷고 하니까 또 정부는 또 빚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경상 적자, 정부는 재정 적자. 완전히 쌍둥이 적자 체질이 굳어진 거죠. 그 상태에서 버티다가 이제 드디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빚이 GDP의 100%를 넘어서면서 그리고 이제 올 게 온 거죠. 이제 수습하려다 보니 수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무리해서 가입한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는 적자 체질을 빨리 없앴어야 되는데 그 불균형이 계속 누적이 됐어요. 10년 이상. 그리고 그 누적이 된 이유는 같은 돈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같은 돈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진단도 못한 채 전부 다 하고 있다가 이제 아까 벼랑 끝도 나왔는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줄이고 걷고 깎고 뭐 할 거를 다 써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투표하면 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두 권에 들어갈 내용을 좀 잠깐 잠깐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유로존이라는 개념 자체의 그런 한계까지 좀 말씀을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 문제가 터졌지만은 우리 예전부터 문제아로 찍혔던 피그스 국가들 있잖아요. 이들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이번 그리스 사태로 인해 위기가 좀 다른 나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 전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에 2012년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 채무, 그다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은행 간의 채무가 서로 많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다 정리가 돼서 지금은 거의 ECB나 IMF 같은 공공부채로 넘어가 있고 이 민간 부채들 간에 서로 상호 연계된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것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연계에 따른 채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2,400억 유로에 달하는 높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앞으로 높아질 경우에 그 부채가 더 크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여전히 이제 부채가 높은 편이니까요. 그리스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 나라들도 충격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위기의 전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스 위기가 유럽 내 금융 불안을 가져와서 이자율을 단기간에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ECB가 즉 유럽 중앙은행이 아직도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긴급 조달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안정기금 ESM이 아직도 자금 여력이 상당히 충분히 있는 그렇습니까?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질 만큼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이제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유럽 내 지금 통합에 대한 회의주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10월 달, 그다음에 스페인이 12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좌파들의 지지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좌파의 지지가 높아지면 유럽에 대한 통합 회의주의가 확산돼서 지금 그렉시트가 다른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국민들도 당장 지금 그리스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가 만약에 그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오히려 나아진다면 그것을 따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단기간에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거나 국민들 여건이 이 생활 여건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장 그리스 위기가 남유럽 국가로 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내 국가들도 이렇게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 확산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는 말씀이고요. 자, 교수님, 이 지금 말씀 나왔어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죠. 이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그렇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또 현실화해야 된다면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참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영향을 얘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돈을 같이 쓴다는 게 돈만 같이 쓰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된 유럽. 네.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유럽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목표의 일부거든요. 같은 돈 쓰면 싸울 일이 없는 거고 참 편하잖아요. 환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목적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왔던 유럽 대륙의 어떤 그 하나의 통일이랄까 통합 이게 이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깬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과 그 목표를 깬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은 수없이 많은 그 명분이 필요하고 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합쳤을 때 다시 깨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축적이 돼야 되고 많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영향을 논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이번 그 노 나오고 났으니까 다시 협상이 들어갈 텐데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계속 이게 지리하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지치는 날이 오겠죠. 이제 끝내자. 거기까지 가려면 좀 아직 멀었다 좀 그렇게 보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시도들이 나올 것 같고 빚도 깎아주고 뭐 예를 들어 세금도 좀 더 걷고 너는 너대로 좀 하고 난 나대로 좀 깎아주고 하면서 계속 밀고 당기고 해야 될 텐데 그 명분이 축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만일 그렉시트가 온다면 그것은 이제 전부 지쳐가지고 이제는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오히려 다 지쳤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은 뭐 거의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수순을 밟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선을 그어주셨네요. 벌써 그렉시트 그 단계까지 가기는 워낙 무수한 과정들이 남아있고 벌써 헤어짐을 논하지 말자.
헤어짐을 논하긴 한 입에는 올릴 텐데 실제로는 멀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부채 상환 일정이 꼽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400억 유로나 되는 막대한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국가 채무 현황 또 앞으로 상환 일정에 대해서 최유리 외신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채권단과 그리스는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합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스 국가 채무는 5년 전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가 채무뿐 아니라 갚아야 할 획수도 매우 상당합니다. 현재 그리스는 2050년까지 3,160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올해만 186억 유로를 갚아야 합니다. 이 3,000억 유로가 넘는 돈 중 그리스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채권단은 바로 IMF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개인은행 및 채권 발행 비율이 12%, 유로존 국가, 유럽중앙은행 순서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채 상환 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달에만 총 4번에 걸쳐서 약 59억 유로를 갚아야 합니다. 당장 사흘 뒤에는 단기 국채 만기일이 돌아오고 일주일 후에는 IMF에 10억 유로를 갚아야 합니다. 8월 달에는 3번의 상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우선 8월 7일과 14일 만기 국채일이 2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유럽중앙은행에 약 32억 유로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그리스 채무 상환 일정은 이미 불확실해졌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앞으로 그리스가 어마어마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스 국가 채무 현황 정리해 주셔서 들어봤고요. 집중 분석 그리스발 위기 한국 경제 문제 없나 특집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경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방송 전에 두 전문가께 하반기 한국 경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 3가지씩을 좀 꼽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윤충현 교수님이 뽑아주신 키워드를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3번째로요. 수출 악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2번째, 엔저 지속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내수 부진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3가지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꼽아주셨는데요. 교수님, 바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 뉴스 보면서 수출 감소세가 6개월 연속 지속되니까 이것도 걱정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셋 다 나쁜 거라서 참 안 좋은데요. 좀 좋은 거 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수와 외수가 다 나빠지게 돼 있고요, 지금. 그리고 그 외수를 결정하는 부분, 외적 수요, 내적 수요. 우리나라 물건을 좀 잘 써주고, 또 안에서도 좀 소화해주고, 밖에서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밖에서도 잘 못 사줄 것 같고, 안에서도 잘 많이 소화를 못 할 것 같고, 엔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한 5,100, 200 정도 갔던 증시가 지금 한 3,600대로 한 1,600포인트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조금 대비를 해서 안전벨트를 좀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벨트라는 게 매면은 이제 사고 확률을 줄이진 못하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손해를 줄이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그리고 좀 안전벨트 좀 매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안 좋은 얘기 3개만 다 골라서 해놨는데 저도 보니까 좀 어째 떨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 얘기는 하고 대비는 해야죠. 그 차원에서 말씀 주셨고요. 우리 윤덕용 박사님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 윤덕용 박사님이 꼽아주신 하반기 경제 키워드 탑3. 3번째는 수출 증감. 감소는 아니고 좀 증감이라고 꼽아주셨네요. 그래요. 자, 들어봐야 2번째 볼까요? 자, 추경 시행.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힘드니까 또 추경을 쓰는 거겠으나.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사 이렇게. 두 분이 살짝 이 키워드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윤창현 교수님이 수출 쪽에 이제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일단은 수출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100%가 넘는 그런 경제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 측면에서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우리 경제가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수출 증감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추경 문제인데요. 추경이 결국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추경은 상반기 메르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서 여기에 경제 성장 하락세에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이제 이 추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경기 대책으로 재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대한 효과가 발생해 주기만 한다면 성장 모멘텀을 다시 우리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적기에 목표하는 대로 쓰일 수 있을지 그 기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만 되면 이제 국민들의 위축된 심리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을 들었고요. 세 번째 미국 금리 인상 문제 이미 예견된 사안이죠. 작년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추경 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편성한 12조 원의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총 22조 원의 어떤 재정 투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그런 내수 살리기에 좀 충분한 규모인가요? 어떠세요? 충분하다, 안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규모에서 본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 한 0.2%에 가까운 규모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적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추경 내용을 보면은 메르스나 가뭄, 서민생활, 지역 활성화 이런 그 용처에다 쓰겠다. 해서 내수 활성화와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윤창현 교수님께서 이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이 그 내수 활성화에 연계되는 부분들로 지금 짜여져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내에 빨리 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SOC라든가 안전시설, 뭐 수리시설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편성이 돼 있어서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 정말 적기에 이게 시행만 된다면 한 올해 한 0.3% 포인트 정도 성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냐? 여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추경도 뭐 결정을 했으면은 어쨌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제 뒤따라야 되겠죠. 교수님,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돈 가지고 쓰면서 좀 정부가 그 우리 국민들한테 좀 호소도 좀 하고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돈 좀 써주십시오 뭐라든가 뭐 회식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우리 회사 주변 식당은 내가 지킨다 이래서 구내식당 가지 마시고 빨리 일단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만들어야죠. 거군요. 그래서 같이 좀 노력 좀 하자. 그리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회식 좀 해라라고 하는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외식도 좀 하시고요. 물론 돈 없어서 안 된다 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랄까 이런 방법을 마련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자영업 쪽에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추경의 효과가 그런 그 호소와 그런 약간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극대화되게 만들어야지 나는 나대로 쓰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가면 아주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부와 그 민간이 힘을 합치는 형태로 해서 내수의 어떤 증대를 기회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것이 좀 효과가 더 좋아지지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채 그냥 나는 할 거 한다 이렇게 그냥 땜빵식으로 가면은 절대로 그 효과가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과 기업들 좀 공감 대응 생활의 그렇죠. 필요성 말씀 주셨어요. 네, 뭐 추경으로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면은 참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게 미래의 빚을 좀 앞당겨서 쓰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한국은행의 잉여금 7천억 원에 기금 재원 1조 2천억 원 활용하고 나머지 9조 6천억 원을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심각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제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대비 한 35.7% 수준입니다. OECD 평균치가 75%인데 절반 아래에 있어서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에 과연 재정 건전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가 11조 원 정도 펑크가 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 정책이 이번에 기대 효과를 거두기만 한다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두 분 어렵게 나오셔서 많은 걸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좀 달려가 보죠. 우리 교수님,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환율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서 유로화 가치도 봐야 되겠고 지금 아까 그 핵심 키워드를 꼽으신 엔저 부분도 같이 좀 짚어서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 유로도 떨어지면 이제 독일, 프랑스 물건이 싸지거든요. 또 엔저, 그럼 일본 물건이 싸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 물건 쓰고 독일 물건, 프랑스 물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지금 뭐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달러를 퍼내는 형태로 해서 원화의 그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는 게 첫 번째고 계속해서 달러로 이제 해외 자산 취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우리도 만일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힘들다. 유로도 그렇고 엔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개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더 저금리로 가고 원을 좀 풀어서 부양과 동시에 원의 가치를 안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그 3단계 정도로 계속 플랜을 짜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계속 좀 보다가 안 되면 우리도 좀 극약 처방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점잖은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점점 세져야 된다는 거죠. 네, 뭐 환율도 환율이겠지만은 뭐 좀 더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윤동현 박사님 지금 이제 기업하시는 들 보면은 수출 경쟁력이 너무 많이 악화가 돼 있다. 좀 정부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나설 부분은 사실은 윤창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환율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할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에 또 이제 그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화의 국제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를 풀어가지고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자기 돈을 풀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원화가 국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둘째는 이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수출을 해왔다가 신흥국으로 시장을 넓혀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프리카 시장과 같은 새로 성장하는 시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개척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도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요. 또 특정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런 어떤 그 플랜들이 좀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교수님께 여쭤볼 것이요. 결국 정부도 뭐 패키지 추경 뭐 하면서 3% 성장률 지키기 나서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 정도 성장률 지켜진다 하면은 그에 맞춰서 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처방에 대해서 올해 3% 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은 뭐 지금으로서는 한 2%대 중반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은 다 내리되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지금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태풍 오는데 뭐 우리가 비 한 방울도 안 맞고서 그냥 다 잘 넘어간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비가 오면 조금 맞을 수밖에 없죠. 우산이 있어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좀 우산을 큰 걸 쓰고 좀 이렇게 튼튼한 걸 쓰면 비방울을 좀 적게 맞는 거고 우산이 시원찮으면 이제 비 많이 맞는 건데 좀 우산 좀 잘 대비해야 될 것이고 비에 대해서도 좀 잘 대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3%에 대한 것을 너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목표로 하되
2%대 중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자, 윤동영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좀 마지막으로 좀 국내 경제의 어떤 재원이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이 말씀만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 어려운 국면에 와 있죠. 이 3% 성장을 지킬 수 있느냐 할 정도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2조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기 하락을 제때 반전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의 회의라고 할까요? 또는 비관주의가 더 확산될 수 있고 추경이 나중에 시행돼봤자 별 효과를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추경이 제 시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꼭 빨리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 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임해줘야 된다. 일본의 경우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에 가보시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나 정부가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도 여기에 동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해서는 안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선제적인 대응이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해야 내일이 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에 매몰되지는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요즘에 한국 경제 보시면서 이 말 좀 이런 부분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는지요? 글쎄 우리가 이제 그동안 키워놓은 성장 동력들이 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뭐 다른 것도 좋고 뭐 국회 선진화법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이 경제 문제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경제 제일주의로 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이제는 민폐를 끼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 보시면은 그렇게 비단 갖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흔들리잖아요. 그냥 그 주가 떨어진 거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비단 갖고 적자 체질로 굳어지니까 결국 다른 나라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 제일주의, 그래서 성장 동력 떨어지고 그러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 자꾸 만들고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잘 돼야 정치도 잘 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서로 인식을 하고 여야가 좀 이제 좀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협력하면서 법안도 좀 통과도 시켜주고 안 한 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한번 해봐라 말이지 하면서 좀 밀어주고 좀 이런 그 적극적 자세도 좀 필요하다.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요. 요새 보면은 그 개그 콘서트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김준현 이치라든가 이 친구들이 안 된다고요. 김원효 이런 친구들. 그거 이제 그 본따서 하는 것 같은데 좀 거꾸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경제 제일주의로 좀 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정치권 보시면서 아마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셨던 저는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아쉽지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님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동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발 위기 한국 경제 문제 없나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1시간 동안 특집 프로그램 함께 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정부에서도 좀 정책 잘 내놔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역시도 좀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좀 직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좀 참고 삼아 꼭 귀담아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